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김다솜입니다. 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데요. 오늘도 소비와 투자, 라이프 스타일 속에 숨어있는 최신 트렌드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무엇이고 또 사람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현지 기자의 경제 톡톡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기후위기 대응이 이제는 산업 경쟁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다숲이 새로운 탄소 자산으로 떠올랐다면서요? 네, 최근 글로벌 탄소 중립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다숲과 블루카본입니다. 이 바다숲이라는 키워드가 조금은 생소한데 이 바다숲이 뭔가요? 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바닷속에서 숲처럼 군락을 이루는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육지숲처럼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 속도가 육상숲보다 훨씬 빠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루카본 가치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 회사까지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네, 결국 탄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가 투자와 수출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기업들도 새로운 탄소 흡수원 확보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 CCUS 기술도 포함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CCUS는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를 기술로 포집, 저장하는 산업인데요. 반면 바다숲은 자연 생태계를 활용해 탄소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직접 뛰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울산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다숲에 이름을 붙이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건 조금 의외인데 시민 공모 이런 건가요? 네, 단순 감성 캠페인은 아닙니다. 그동안 바다숲은 실제 존재는 해도 지도나 행정상 이름 없이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름을 붙이고 지도 서비스에 등록해 관리 보호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꽤나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바다 식목일을 만든 나라입니다. 매년 5월 10일이 바다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바다숲이 돈이 되는 시대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환경 보호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탄소 배출권과 ESG 투자, 친환경 산업까지 연결되는 경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제 유가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 불안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가 항공 수출 시장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항공유 수출 시장에서는 약 30% 안팎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30%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핵심은 바로 정유 기술력이었습니다. 원유를 들여와 고품질 석유 제품으로 정제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유는 품질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공유는 정유사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국제선 운항 회복과 함께 수출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수출도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수출 비중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항공 수요 회복 흐름과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 연료 경쟁도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 항공업계에서는 SAF, 지속가능 항공유 확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항공 연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인천공항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가덕 신도시 항공건설공단까지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이른바 공항 통합론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발도 상당하죠. 네, 현재 인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까지 별도 체계로 추진이 되면서 통합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가 각자 따로따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왜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찬성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항 운영을 하나로 묶으면 중복 조직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 공항 전략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천공항 흑자로 지방공항을 운영하자 이런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방공항 적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천공항 수익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 쪽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총궐기 대회까지 열렸었는데요. 인천공항은 지금 글로벌 환승 허브 경쟁과 면세 물류 산업, 국제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공항 적자와 신공항 부담까지 함께 떠안게 된다면 오히려 인천공항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유사한 사례 해외에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스페인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통합 공항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흑자 공항 수익으로 지방 공항까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지방 공항 투자 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유령 공항 논란까지 나오면서 한국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용객들한테 뭔가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용객들은 이 변화 어떻게 체감하게 될까요? 네, 우선 통합이 되면 공항 서비스나 운영 시스템은 더 일원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면 적자 공항 부담이 커질 경우 인천공항 투자 축소나 공항 이용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공성하고 경쟁력이 충돌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국가 균형 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글로벌 허브 경쟁력이 우선이냐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편재 기자님과 다양한 이슈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직업의 세계입니다. 오늘 만나볼 직업은 다가오는 미래의 하늘길을 관리하는 사람들, 바로 드론교통 관제사입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서 택배 배송과 재난 감시, 시설 점검, 농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하늘을 활용한 미래교통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드론의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할 새로운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드론교통 관제사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배경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이 있습니다. 과거 드론은 일부 취미 활동이나 영상 촬영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물류 배송과 산불 감시,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같은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 하늘을 이동하는 미래형 교통수단, UAM 경쟁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실증 사업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드론과 미래형 비행체가 많아질수록 하늘에서도 충돌 위험과 혼잡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는 하나의 도시 안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동시에 이동하며 배송 점검과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하늘 위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통제할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이 바로 드론교통 관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드론교통 관제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드론교통 관제사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의 교통관제센터가 하늘 위로 올라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드론이 비행하기 전 허가된 비행구역과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다른 드론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지 점검합니다. 또 비행 중에 관제 시스템을 통해 드론의 위치와 속도, 통신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되는데요. 만약 강풍이나 통신 장애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우회 경로를 안내하거나 비행 중단 조치를 내리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특히 재난 현장이나 응급물품 배송처럼 우선 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행 순서를 조정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항공교통 UAM이 본격 상용화되면 사람이 탑승한 미래형 비행체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과 항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이 있는데요. 드론 조종과 항공 안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히기 위해 관련 자격을 먼저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항공교통과 통신 시스템, GPS와 관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기 때문에 드론 관련 학과나 항공전자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공부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는 집중력과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드론교통 관제사가 미래 직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드론이 물류와 재난 대응, 시설 관리, 치안 분야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결국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신호체계와 교통관제가 필요해졌듯 미래에는 하늘길에도 이 새로운 교통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질 예정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늘의 흐름을 읽고 수많은 비행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드론교통 관제사는 다가올 미래도시의 하늘길을 책임질 핵심 직업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규리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반갑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4월 주택가격 조사를 보면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55%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오름폭을 보였죠.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월 1.07%에서 2월 0.74%, 3월 0.34%로 둔화됐다가 4월 0.55%로 다시 커졌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2.72% 상승했고요. 재건축 추진단지와 대단지, 역세권 같은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졌고 일부 관망세 속에서도 전체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세값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집값도 오르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더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전세 월세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송파, 노원 등 실수요 밀집 지역에서 전세값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세는 송파구가 1.3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노원구도 1.17% 상승했습니다. 잠실 신천동 대단지, 중계 월계동 중소형 아파트처럼 실거주 수요가 몰리는 곳 중심으로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매매는 광진구 0.96%, 성북구 0.92%, 노원구 0.79% 등 비강남권 오름폭이 컸던 반면 강남구는 압구정, 개포동 위주로 마이너스 0.22%를 기록하는 등 일부 혼조세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거래 자체도 좀 줄었습니다. 결국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더 팍팍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규 전세 계약 건수는 3,634건으로 1년 전 6,136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도 모두 15,177건으로 1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는데요. 매매는 부담스럽고 전세와 월세 부담은 커지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재산세 감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매매, 전세, 월세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집값과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판에 이번에 재산세 감면 공약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고령의 1주택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건지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연령 기준은 만 60세를 참고하고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반영 여부는 추후 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공약이 실제로 막상 까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혜택 대상이 넓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재산세를 일부 덜어줘도 종부세 부담이 남아 있으면 결국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데요. 올해 그 대상이 된 1주택자는 48만 7,362가구로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 가운데서도 고령이고 소득 기준이 맞는 일부만 실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결국 공약은 넓어 보여도 실제 적용 단계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제외할지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임대소득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그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통작도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죠. 정부가 가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2024년에 나온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네, 근데 기존에도 뭐 청년들을 위한 청약 통장은 사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많이 가입하려면 뭔가 혜택도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과 비교하면 가입 소득 기준이 연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고요.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최고금리는 4.5%까지 적용되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청약 자격만 쌓이는 통장이 아니라 혜택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를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 집 마련의 과정까지 이어지는 청년 맞춤형 상품으로 보입니다. 김규리 아나운서는 청년으로서 어떻게 느끼나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주택 청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 맞춤형 상품이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네, 저도 전에 하던 상품이 있다 보니까 새로 가입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의 주택 청약 가입자도 조건만 맞으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납입 인정 회차와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고요. 다만 우대 금리는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금액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 입장에서는 꽤나 실질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세를 부담 덜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혜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든 금융 상품이든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린 시간 자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사고나 응급 상황 이후 생존 가능성을 결정짓는 아주 짧은 시간. 누군가에게는 이 골든타임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생명의 최전선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외상외과 전문의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외상외과 전문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외상외과는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처럼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분야인데요. 특히 응급 상황이 많은 만큼 빠른 판단과 고난도의 수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매우 힘든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의료 환경에서 외상외과는 위험성과 업무 강도에 비해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국종 교수는 살릴 수 있는 환자는 끝까지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 역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치료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인데요. 당시 총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했던 석 선장은 수차례의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국종 교수는 밤낮 없이 환자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과 뒤에는 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했습니다. 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중증 외장센터 운영 문제까지 이국종 교수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국내 외상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는데요. 실제로 중증 외상 분야는 높은 위험성과 긴 근무 시간 때문에 의료진 부족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는 닥터 헬기 도입과 권역 외상센터 확대 등 응급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뛰어난 의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끝까지 생명을 붙잡으려 했던 태도,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의사는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생명을 대하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고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생과 사의 경계 한가운데서 단 1%의 가능성만 남아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재능보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청렴은 남아있지만 관계 온기는 사라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작은 정마저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한 교사는 학부모가 건넨 3만 원짜리 상품권을 돌려보내면서 대신 책과 편지를 줬다고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원칙은 지키고 싶었지만 상대의 진심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청렴과 배려 사이에 뭐 갈등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은요, 선생님이 받으면 감옥 간대요 라는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사 역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싶었지만 신고와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교실 안에서는 자기 검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스승의 날 케이크 하나에도 교육청 조사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청렴과 인간적 온기, 이 두 가지 가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MZ세대와 관련된 이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이죠. 버킨땡에 비슷한 젤리 퍼킨백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퍼킨백은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와 이제 버킨의 합성어라고 하죠. 명품 디자인의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되 PVC 소재를 써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내는 게 핵심이라면서요. 네, 최근에는 캐키백, 최하정백이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별칭까지 붙어서 다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불려지고요. 특히 SNS를 중심으로 MZ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젤리백이 지금 처음 등장한 건 사실 네. 아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차례 유행했다가 사라졌던 백인데 이제 Y2K 패션 열풍과 함께 2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역시 뭐 아이돌의 영향력, 연예인의 영향력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방송인 최하정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유튜브에 젤리 버킨백을 선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키키도 포토존에서 연두색 젤리백을 보여줌으로 인해 10대, 20대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버킨백은 잘 모르지만 디자인이 힙해서 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것을 바로 듀프 소비라고 하는데 이제 명품의 분위기를 저렴하게 즐기려는 MZ세대를 이르는 신용어라고 합니다. 다만 로고는 없더라도 디자인 자체를 차용했다 뭐 이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마셨다. 요새 인기 있는 차 성수 일대에서 중국 티브랜드 매장 앞에서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과거엔 저가 이미지가 강했던 중국 브랜드가 이제는 G세대 사이에서 힙한 감성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브랜드가 중국 티 전문점인데요. 무려 대기자가 1000명이나 넘어서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소비자들은요, 단순한 버블티가 아니고 새로운 티 경험이라면서 저당 음료와 감각적인 매장 분위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와, 차 한 잔 마시겠다고 1000명이 줄 서 있는 거는 사실 저는 밀레니얼 세대라서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가성비 좋은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는 힙한 티 브랜드, 중국 브랜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 여기에 저당 웰니스 트렌드의 영향도 크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블티가 달고 높은 디저트의 이미지였다 있었다면 요즘에는 중국 티 브랜드가 원차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저당 옵션을 강조함으로 인해 더 건강한 음료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는데요. 단맛뿐만 아니라 건강 인증 문화까지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인기가 더욱더 크게 있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열풍이 짧게 지나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탕후루처럼 짧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마라탕처럼 반복 소비에 성공할 경우 국내 시장에 깊게 침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 말투와 사고방식, 심지어 수십 년간의 쌓은 경험까지 대변해주는 AI 분신의 시대가 오고 있죠. 최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개인의 지식과 언어 습관을 학습해 또 다른 디지털 자아를 만드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클론은요, 사용자가 써온 글과 음성들을 AI에 학습시켜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즉,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나처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최근에는 영상 속의 내 얼굴과 음성을 복제해서 강의나 상담 콘텐츠를 통해 대신 제작하는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 기술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 이 내가 잠든 사이에도, 휴가를 떠난 사이에도 이 AI 분신이 고객과 업무 상담을 대신하는 뭐 이런 편리성이 있는 거죠. 특히나 1인 기업이나 전문직 종사자들한테는 이거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반복 문의가 많은 소상공인에게는요, 24시간 응대를 도울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고요. 변호사나 재무상담사처럼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업군에서는 지식을 복제하는 자산 역할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동력이 아니고요, 개인의 지적 자산이 직접 수익을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인간 고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요. 결국에는 AI가 내 목소리로 세상과 대하는 시대지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라는 이야기도 또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한국어 특유의 뉘앙스와 문화까지 반영한 K 디지털 클론 시장도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AI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단순한 정보량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과 관점, 그리고 인간적인 감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이 시간을 벌어주는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운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AI는 사람을 완전 대신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의 시간을 확장해준 어떤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분신이 일하는 시대,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원본으로 남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자신의 디지털 클론으로 온라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와 강사, 프리랜서처럼 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한 직업군에서는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AI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아느냐보다는 얼마나 나다운 경험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편에는 개인정보나 윤리의 문제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 목소리, 얼굴, 사고방식까지 학습한 AI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인간의 기준과 책임이 또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인생의 아름다운 장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름다운 도전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나이를 이루 꿈을 미루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들은 오히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시 자신만의 무대를 찾아 떠난 두 분이죠. 남애경님, 김용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배우 겸 모델 김용란입니다. 네, 좋습니다. 남혜경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남애경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예전에는 누군가의 어머니 혹은 직장 내 직함으로 불리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배우나 모델로 불리셨을 때 마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 어떠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하게 배우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이력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꿈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꿨어요. 해마다 새 학년에 올라가 새 교과서를 받아들면요. 맨 처음 국어책을 펼쳐들고 희곡이 나오는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손꼽아 기다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저에게 소속사가 생겼고요. 저를 꼬박꼬박 김용란 배우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동안은 누구 엄마 또는 어떤 직함으로 불렸었는데 저한테 배우님이라고 불리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 오랜 꿈에 한 발 다가섰다는 느낌? 그런 벅참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배우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배우 김용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좀 벅참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남혜경님은 또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현장에서 저를 배우로 모델로 불러주실 때 내면의 품격이 완전히 달라진 걸 많이 느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겸손함이 더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왕후가 된 것처럼 터질 듯한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곤 합니다. 내가 아티스트로 다시 태어났구나. 신분이 상승했구나. 하는 벅찬 자부심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광고 모델로, 배우로 무대에 서거나 런웨이를 할 때만큼은 진짜 네, 기분이 정말 좋으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본 속 인물이 되거나 런웨이를 이제 걷게 되면서 나 이거 진짜 몰랐는데 내 안에 낯선 매력을 발견하신 적 있으실까요? 연기 영상을 찍거나 또 워킹이나 또 피팅 모델 그 사진을 찍을 때 제 안에 있는 매력을 발견하기보다는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고쳐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더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딕션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 나름 끼나 흥도 남못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유를 좀 들자면요. 제가 저 혼자 그냥 제 흥에 겨워서 이렇게 막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그 막춤을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정제된 작품으로 갖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까요? 국시가 사람은 가꾸기 마련이라면서요. 제 안에 있는 매력을 어떻게 발산하는지 앞으로 좀 꼭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낯선 매력보다는 또 이제 고쳐야 될 점을 발견하신 것 같고 반대로 또 어떤 낯선 매력을 느끼셨나요? 네, 대본 속 인물에 몰입하다 보면 제 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묵직한 목소리 톤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저만의 독특한 말투와 개성도 발견하게 되었고요. 특히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런웨이를 걸을 때는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강렬한 눈빛과 범접할 수 없는 포스 있는 포즈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들 나중에 하면서 미루는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슴에 품고 있던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제가 20대 때요, 대학로에 있는 한 극단에서 1년쯤 단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먹고 살아야 하는 일과 꿈을 좇는 일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했었고요. 그때 극단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할 수 있다. 무대든 스크린이든 나이 든 배우가 설 자리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작년에 일을 그만두면서요. 열심히 일한 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남혜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결정적인 계기 뭐가 있을까요? 네. 한 살이라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꿈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강하게 스쳤어요. 지금이 아니면 잘 안 되겠다. 이번 기회 놓치면 이 소중한 꿈이 영영 나에게서 떠나버리겠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죠. 제 생각이 제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망설임 없이 결심하게 만든 제 인생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도전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들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나이에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 부딪혀 보니까 이 장벽 어떤 느낌이었나요, 배우님? 네,
솔직히 나이에 매번 새로운 대사를 외울 때 상대 배우와 리액션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는 게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모델로서 오디션이나 런앤을 찾아다닐 때도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연기나 피팅 수업을 받으러 갈 때 혹은 드라마 촬영이나 모든 행사를 가지기 위해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온몸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요. 젊은이들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이 샘솟아서 이제는 저를 불러주는 곳이라면 촬영장이든 런이든 어디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렇군요. 기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용란님 같은 경우는 부딪혀 보니까 또 막상 어떠셨어요?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아들들하고 배낭 메고요. 지리산 한번 종주해 보는 거였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그거 이제 꿈으로 남고요. 지금 이 도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도 한 구석에 있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맘이었던 제가 이제 그 저라는 인물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취미생활로 만족하고 살았어야 됐을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회 초년생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나 뭐 불안감 같은 것이 공존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 장벽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듯이요. 네. 그렇군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활동을 시작한 뒤에 내 삶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한데요, 배우님? 네, 무대 위에서 평생 안 입어본 예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을 때 제 몸가짐부터가 180도 달라지면서 온몸에 생기가 싹 살아나요. 대본 속 인물이 되어서 의상과 대사를 준비하고 역할에 푹 빠지면 연기할 때 가장 가슴이 뛰고 열정이 넘칩니다. 이런 설렘 덕분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반대로 그럼 또 어떨 때 그런 활력감을 느끼시나요? 네, 제 기억 속의 첫 대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희곡에 나온 대사였는데요. 내용하고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떨림과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대사를 받고 무대에 설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저를 이 나이에 이렇게 시니어 배우로 도전하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로 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요. 절제된 연기도 배우고 있고요. 걸음걸이만으로도 사람이 참 아름답게 보일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 순간 활기차고 재미있어서 어떻게 이런 걸 못하고 살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연습실에서 이제 동료분들과 합을 맞추다 보면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 찌릿찌릿 통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즐거움을 꿈꾸는 거,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그러니까 직장인 극단을 통해서 연극 무대에 좀 섰었습니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춰갖고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한 무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치열하게 대사 합을 맞추고 마침내 무대에 서서 대사를 주고받을 때 그 전우회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할까요? 제가 이제 6월에 패션쇼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달리기 선상에 선 것 같다. 그랬더니 동료분들이 아유 괜찮다고 우리 같이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보자고 힘내보자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역시 이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으셨던 네. 것 같은데 반대로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좋았던 순간 언제 있었을까요? 동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와 다른 포즈나 배우 그 리액션, 그 연기 대본 이런 거를 다른 모습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마움에 더 따뜻함을 느껴서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같은 동료들과 같은 꿈을 가지고 달려서 향해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기쁨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께 영감을 줄 수 있는 가슴 뜨거운 어떤 응원의 한마디 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피팅 모델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선생님이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포즈를 취하라고 하세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고 앞으로 당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되는 데는 늦은 때나 늦은 나이라는 건 없다. 망설이지 말고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남혜경 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조금 늦은 나이에 남들과는 다른 배우와 모델이라는 꿈을 가슴에 품으신 동료 선생님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시고 자신감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 도전해보세요.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재능이 분명히 보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꼭 한번 세상 밖으로 도전장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응원의 메시지 받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새로운 꿈을 향해 내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전에는 뭐 정해진 나이도 정해진 시간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어쩌면 우리 마음 모두 속에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꿈 하나쯤 남아 있을 수 있죠. 오늘 방송 보고 그 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도전이었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요즘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고속철도 예매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평택과 오송 구간은 더 이상 열차를 늘릴 수 없을 정도의 상습 병목 구간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했는데요. 바로 중년 열차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에 예정된 고속철도 최종 통합을 앞두고 시작된 이 시범 운행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년 운행이란 열차 두 편성을 연결해서 하나의 열차처럼 운행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KTX는 코레일, SRT는 SR 이렇게 따로 운영됐었습니다. 이제 시범 운행에서는 KTX와 SRT를 서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긴 열차처럼 운행하는 건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좌석 증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열차 횟수가 늘릴 수 없었다면 이제는 한 번 달릴 때 길게 달리는 건데요. 추가 확보한 차량을 활용해서 일부 열차는 기존보다 좌석 수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처럼 예매 경쟁이 치열했던 시간대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요금 인하가 있습니다. 이번 중년 운행 열차는 KTX와 SRT 운임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요금을 약 10% 낮췄는데요. 기존에는 KTX 요금이 SRT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다만 이번 시범 운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SRT 기준에 맞춰 조정되는데요. 다만 할인이 적용된 열차는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중년 열차를 이용하면 먼 거리 이동도 조금씩 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년 열차는 두 개의 독립된 열차를 연결한 형태이기 때문에 열차 내부에서 앞열차와 뒤열차 사이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티켓에 적힌 호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탑승 위치까지 미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현재는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수서역 출도착 KTX는 코레일 앱에서 서울역 출도착 SRT는 SR 앱에서 이렇게 각각 예매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오늘 9월 이후에는 예매 시스템까지 하나로 통합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안전이겠죠.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그동안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해왔고요. 최근까지 제동과 통신, 비상제어 시스템에 대한 시운전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년열차 시범 운행을 통해서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예매 전쟁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볍게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햇볕도 너무 덥지 않고 바람도 적당히 선선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멀리 여행을 떠나기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어딘가 특별한 곳을 찾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곳,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꽃축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남도 곡성에서 열리는 세계 장미축제입니다. 곡성 세계 장미축제는 2026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곳에는 약 7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장미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1,000종이 넘는 다양한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 규모 면에서도 국내 최대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길게 이어진 장미 터널과 다채로운 색상의 장미 정원은 걷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포토존이 되는 공간인데요.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장미의 색감이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고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지면서 눈과 코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도 화사한 장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데이트를 찾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축제입니다. 또 낮과 밤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점도 곡성 장미축제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낮에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장미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고 사진을 찍기에도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반면 해가 지고 나면 조명이 하나둘 켜지면서 장미정원 전체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빛과 꽃이 어우러지면서 조금 더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야간 조명이 더해진 장미 터널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천천히 걸으며 즐기기 좋은 산책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또 중앙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관람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어 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지역 예술 공연과 버스킹, 그리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까지 마련되어 있어 단순히 보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축제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부터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먹거리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또 축제장 인근에는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자연 풍경도 있어 조금만 이동해도 또 다른 힐링 코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시에는 이른 시간이나 평일 방문이 더 여유롭고 야간 관람을 계획하신다면 시간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여유로운 산책, 그리고 다양한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 짧은 나들이지만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기분을 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순간이 되실 겁니다.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어디 갈지 고민 중이시라면 형형색색의 장미가 가득한 곡성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트렌드를 읽는 힘은 곧 나의 경쟁력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와 일상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와 새로운 트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